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발표가 미뤄진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시장 혼선이 가중되는 분위기입니다. 대출 규제 완화안 발표는 뒤로 밀렸고 용적률 500% 얘기가 나오던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안도 한 템포 늦추기로 했습니다. 반면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종부세와 양도세를 내려야 한다고 공언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종전과 다를 거다 예상은 하지만 뚜렷한 입장 제시가 미뤄지면 시장은 헷갈립니다. 앞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진다, 공약 중에서 어떤 걸 취하고 버린다, 구체적으로 알려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4월 26일 화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나라 안팎이 금리 결정 때문에 떠들썩하죠. 미국이 빅스텝을 넘어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국 증시, 한국 증시 모두 어려웠습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 2700선이 무너졌죠. 또 이창용 한국은행 신임 총재는 물가 상승이 성장 둔화보다 더 걱정된다. 금리의 방향성을 좀 읽을 수 있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 두 내용 묶어서 함께 알려드리고요. 경제 5단체가 기업 부회장 또 회장들에 대한 사면 복권을 요청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고, 국제통화기금 IMF가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화가 필요하다 한국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한동안 참 증시를 떠들썩하게 했던 종목인데 내일 거래 재개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네요. 다양한 경제 소식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잠깐 경제 있는 날이죠. 부동산 소식 알려드리는데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확 풀어줄 것 같던 인수위가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왜 그러는지,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김열배 연구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증시 들렀다가요. 지식발전소 있는 날인데 지난주에 근로자의 날 앞두고 어디까지가 대체 근로시간이냐, 요거 끝맺음을 못했거든요. 오늘 장내석 노무사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또 생활발전소, 최근 들어서 인테리어 공사하려고 했다가 인터넷에서 그 주문한 그 계약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 분쟁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가 어떤지, 보상은 어떻게 받으면 되는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조윤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문자 받죠? 샵 0951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받고요. TBS 앱과 유튜브도 열어두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스크가 결국 트위터 인수에 성공했어요. 네, 간밤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트위터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440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55조 원이죠. 인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인수 가격은 38% 경영 프리미엄을 얹어갖고 사는 거라고 하고요. 트위터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매각에 승인을 했고, 주주들의 표결과 규제당국 승인 거쳐서 연내 인수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트위터 주가가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5.6% 급등했고 도지코인 값도 30% 급등했습니다. 이제 트위터에서 유료 서비스 구독료를 도지코인으로 내게 하겠다, 이런 언급이 나오기도 해서인데, 반면에 테슬라는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테슬라에 집중 안 하고 도지코인, 트위터만 생각하면 본령에 어긋날 수 있다. 이게 주주들의 반응인 모양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같이 지켜볼게요. 어제 한국은행에서는 이창용 한은 총재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나는 성장보다 물가가 더 걱정된다, 이 말이 나왔군요. 네, 어제 이창용 총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 가진 건데요. 많은 얘기했는데 한마디 꼭 딱 꼽자면은 말씀해 주신 물가가 성장보다 더 걱정이다, 네. 이 한마디입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해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할 수 있다고 시사한 거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 말치고 꽤나 확실한 뉘앙스로 읽혀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 성장 둔화가 모두가 우려되는 건 맞는데 물가가 더 걱정이다, 따라서 통화정책 정상화할 거다, 이런 식의 발언들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결정한 데 대해서는 국제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소비자 물가 상승, 이걸 꼽았고요. 또 거리두기 완화로
효과로 소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급격히 금리를 올리는 빅스텝, 이것도 그 기준금리 올려야 하는 이유 중 하나였고요. 물론 하는 총재답게 다른 뉘앙스의 말을 또 남기긴 했어요. 지금까지 말로 봤을 땐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적 기조를 드러낸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고령화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비둘기파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꺼내기도 했습니다. 비둘기파가 되고 싶다. 이건 희망사항이고 네. 현실은 물가가 걱정된다 이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5월에 환율 방향이 좀 읽히는 부분인데 환율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죠. 네, 그 최근 원화가 약세인 상황에 대해서는 뭐 최우선으로 걱정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뭐 엔화가 요즘 약세 상황이 좀 심상치 않잖아요. 뭐 이런 만큼 원화가 좀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목표가 된 금리 정책은 펼치진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제 환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1250원. 당국의 구두 개입이 있었는데도 진정이 안 됐는데 오늘 환율 상황은 저희가 방송 중에 체크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경제 5단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면 복권을 인수위에 청원했다, 이런 얘기도 있군요. 네, 어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 총협회 등이 포함된 경제 5단체가 청와대와 법무부에 기업인 사면 복권을 청원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맞아서 문재인 정권이 마지막 특별 사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제기가 발벗고 나선 건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있고요. 총 20명 이내 인원의 사면을 요청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단체인들은 선정 대상이 이미 형기를 마쳤거나 형기 대부분을 채워 가석방 상태인 기업인, 그리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기업인들, 이렇게 선정 기준을 정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이 됐고요. 이 부회장은 뭐 풀려나긴 했지만 가석방 중인 것도 있고 취업 제한 논란으로 경영 활동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재계에서는 특별 사면 요청 목소리가 꾸준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신동빈 회장은 롯데 수사, 국정농단 수사 관련해서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었고요. 이중근 회장은 횡령 배임 혐의로 복역해오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었습니다. 그래요. 국민들의 여론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부영그룹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상황 좀 지켜봐야겠는데 명분이 있어야겠죠. 자, IMF가 우리나라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 건전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도 알거든요. 네. 아는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건데 어떤 부분이 특히 문제가 된다고 봤습니까? 네, 저희가 또 아는 부분일 수도 있죠. 네. 국내 한 언론사가 그 마틴 카우프만 IMF 한국 미션 단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카우프만 단장은 IMF에서 그 한국 경제를 분석하는 인물이고요. 이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재정 지원 너무 퍼주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쓴소리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펼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정상화하고 재정 건전화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의 범위를 점차 줄여나가라는 의미로 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앞으로 연금, 보건 지출이 대폭 증가할 것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인 건데요. 한국이 고령화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고 정년을 연장하는 등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하면서 동시에 재정도 건전하게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어렵네요. 이 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인스턴트 식품,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중간에서 갈 길을 한번 찾아봐야 한다. 이게 아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숙제가 아닐까 싶어요. 자, 어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아주 커졌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흔들렸고 우리 증시가 급락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1.76% 하락한 2657.13으로 마감됐습니다. 2700선이 깨져버린 건데요. 오는 5월에 그 미국 FOMC에서 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코스피 약세가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21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0.5%포인트 금리 인상도 테이블 위에 있다,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요. 파월 의장이 직접 빅스텝인 0.5%포인트 인상을 가능하다고 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빅스텝을 넘어선 자이언트 스텝 얘기가 나온 것도 원인이었는데요. 빅스텝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걸 말하고 자이언트 스텝은 0.75%포인트 올리는 걸 말하는데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지난 18일에 미국 외교위원회 행사에서 여러 차례 빅스텝은 물론 자이언트 스텝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들으시는 분들 좀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미국이 금리 올릴 거다 자명한 사실이다 몇 번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누가 언제 얘기를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파월 의장이 0.5%포인트 직접 거론한 게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0.75%포인트 계속 옆에서 이야기하는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있어서 분위기가 조금 더 강경하게 갈 수 있다. 이게 반영이 된 건데 증시 시간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 이 거래 재개 여부가 내일 결정이 나네요. 네네. 한국에서 오늘입니다.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오스템 임플란트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네. 진행하는데요. 상장 유지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스템 임플란트 사태는 지난 1월 3일부터 시작됐는데요. 이날 오스템 임플란트가 직원 이모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횡령 금액이 2,215억 원에 달했고요. 이 금액이 자기 자본의 5%가 넘으면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29일 열린 기심위에서 상장 유지 여부를 논의하고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일부 위원이 주주총회에서 사회이사 선임과 각종 위원회 설치 같이 지배구조 개선 노력 등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결정이 미뤄졌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계에선 그 당시 심의에서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 상당수 해소됐다고 그래서 상장 유지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결과는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요. 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오스템 임플란트에 묶여 있는 소액주주들이 약 4만여 명이라고 하는데 만약 거래가 재개된다면 4개월 만에 주식이 부활하는 거라서 많은 사람들이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거래 재개 여부 저희가 시간을 하루 앞당겼네요. 27일 내일 결론 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놓쳐서는 안 될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전문가와 함께 짧고 깊게 얘기 나눠볼게요. 잠깐 경제. 어제 대통령직 인수위가 분당, 평촌, 일산 이런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좀 천천히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속전속결로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던 시장은 헷갈린다 이런 반응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NH투자증권의 김열매 연구위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인수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일기 신도시 관련해서 기존의 정비사업과는 달리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라는 얘기는 하는데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일기 신도시 전체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큰 그림, 그러니까 마스터 플랜부터 그려보는 게 우선이다라고 해서 특별법이 빠르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부동산 TF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사안이긴 하다라고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인수위의 발언을 들어보면 약간 속도를 한 템포 늦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배경이 뭡니까? 일단 집값이 너무 오르기 때문이죠. 그 공약 이후에 당선 이후에 일기 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경기도에서 지금 주도한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상승폭이 좀 확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올해 들어와서 금리 인상도 있고 대외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보합 내지는 약보합 수준으로 약간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1, 2억 원 이상 오르기도 할 만큼 기대감이 좀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집값이 좀 자극받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을 부담스러워했다. 윤 당선인이 공약을 관련해서 법률안을 내놓겠다라고 해서 더 기대감이 높았거든요. 국회에서 재건축 관련한 여러 가지 법률안을 내놨다.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기대할 만한 그런 상황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양당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양쪽에서 일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된 특별법을 그러니까 법안을 일단 발의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이제 윤 당선인의 공약 자체가 일기 신도시만 별도로 지정해서 재건축을 조금 빠르게 해주자라는 거였는데 그와 유사한 법안이 지금 이미 올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요것만으로 지금 나와 있는 법안만으로 특별법이랑 대체될 수준은 아직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공약으로 나왔던 거는 인허가 절차도 좀 간소화해주고 안전진단이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좀 일부 완화를 해주면서 종상향까지 해주는 용적률 확대를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인 거를 특별법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그 국회에서 양당이 발의를 해서 올리다 보니까 뭔가 되기는 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지금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일기 신도시를 보면 그 리모델링 위주로 집을 좀 고쳐서 쓴다 이런 분위기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만 30년이 이제부터 되기 시작하는 거고요. 재건축은 30년이 넘어서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야만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기 신도시 중에서 재건축 대상은 많지 않았던 거고요. 또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자체가 평균적으로 170에서 220%대까지 이미 높은 고층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재건축을 했을 때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년 지나면 할 수 있는 리모델링을 단지별로 추진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이번에 이제 윤 당선인 당선이 되고 나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 얘기가 나오니까 리모델링보다는 조금 다시 재건축을 검토해볼까라는 움직임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인수위, 정부,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차근차근 해 나가겠다. 시간을 좀 달라는 얘기인데 현장에서는 반발들이 제법 있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 우리 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이 사업 잘 되겠습니까? 일단은 대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일기 신도시가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삼본 이렇게 5개 도시에 거의 30만 가구가 지금 이 대상으로 특별법을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리모델링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던 단지들도 재건축이 좀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해서 리모델링을 중단하고 재건축을 추진하려고도 하는데요. 이 도시 전체를 다 같이 용적률을 높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진 않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500%까지라는 이 500% 숫자가 언론의 보도가 계속되면서 사실 공약에도 나왔던 얘기고요. 그러면서 종상향이 되면 당연히 토지 가치가 올라가고 사업성이 좋아지니까 너도 나도 용적률을 높여달라고 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고밀 개발에 대한 소위 말하는 닭장 아파트에 대한 우려가 있죠. 그래서 일조권이나 이제 교통난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마스터 플랜을 다시 그리겠다라는 얘기는 일기 신도시를 포괄적으로 다 같이 종상향을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 대해서 용적률 상향 그리고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계획을 내놓겠다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법안이 나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적률을 높인다는 게 결국은 수익은 소수가 보고 인프라에 대한 부담은 전 지역이 나눠 갖는 얘기라 이게 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다른 지역 정비 사업 전망은 어떤가요? 네, 다른 지역도 역시 지금 재건축에 관련된 법안 공약들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공약들이 어떻게 현실화되는지를 지켜보자라는 분위기로 갈 것 같고요. 먼저 가장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것은 안전진단의 평가 비중을 바꾸는 것, 구조 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을 높이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먼저 실현이 될 수 있는 안전진단 통과할 수 있는 단지가 늘어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요거는 이제 금방 실행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요. 이보다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되는 것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인데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윤 당선인이 공약에서 부담금을 좀 낮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법안이야말로 빠르게 정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미 연내에는 이 법안이 개정이 추진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입주를 마쳐서 부담금 확정 통보를 해야 되는 단지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내에는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의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는 사업 초기부터 입주 때까지의
재건축 초과이익을 계산하는 것인데요. 이게 조금 불합리하다라는 주장들이 있고요. 현행은 3천만 원만 넘어가면 재건축 재초안을 대상이 되는데 3천만 원 초과분부터 지금은 10에서 50%까지 부과해요. 근데 3천만 원부터 부과하면 대부분의 단지가 다 해당이 되니까 요 3천만 원 이하라는 기준을 금액을 좀 올려주자라는 주장이 있고, 그리고 10에서 50% 부과율도 절반 정도까지 낮춰주자,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미실현 이익이기 때문에 부과 시점을 조정하자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어서 전체적인 조율을 하려면 이건 역시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인수위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대선 캠페인 때 윤당선인이 공약했던 내용하고 좀 달라지거나 속도가 좀 느려질 것 같거든요. 시장에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시적으로는 기대감이 좀 많이 커져 있다가 그 기대감은 조금 식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의 공약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실현 가능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히려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쪼개서 법안을 개선하는 식으로 가다 보면 현 정부에서 문제라고 했던 부동산 대책이 너무 빈번하게 나왔다라는 얘기를 또 똑같이 반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당장은 일시적인 혼란이 좀 있더라도 좀 시간을 두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전체를 잘 정리해서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지금 현재 인수위도 그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기대감이 커져 있는 지역들이 많은데 이 지역들에서는 기대감이 다시 사그라드는 그런 과정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함께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김열매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사항이 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마스크는 착용 의무가 남아 있거든요. 기본적인 방역수칙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영차.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밤 뉴욕 증시 어땠습니까? 일단 미국 증시는 중국 경제 봉쇄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자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라는 스태그플레이션 불안이 전반적인 투자 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다만 관련 우려로 최근 조정을 좀 이어왔었던 점을 감안해서 장중에 반발 매수세가 좀 이어지면서 나스닥이 상승 전환을 성공을 했었고요. 이는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 기대 심리가 좀 부각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업종, 종목 차별화 속에서 안정을 찾는 경향이 좀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왜 급락했어요? 네, 일단 어제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5% 넘게 급락을 했는데요. 일단은 베이징 봉쇄 가능성이 부각된 영향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났죠. 3월에 증시가 급락했었던 영향도 물론 코로나라는 확산이 영향을 미쳤지만 증시에서는 사실 글로벌 공급망 락다운 우려가 더 큰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와 유사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부 종목이 좀 부진한 가운데 실적 발표로 급락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에서 상해 지역이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로 경제 봉쇄 지역 확대 및 기간 연장을 발표를 했고요. 게다가 베이징의 차우양구라고 하는 일부 지역이 사실상 봉쇄 단계로 진입을 하면서 베이징도 전역에 대한 봉쇄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좀 불거졌다. 이러한 중국의 봉쇄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 둔화 이슈가 부각된 점이 주요 하락 요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위안화 평가 절하로 인해서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가 이어지는 등 수급적인 요인도 작용을 했었고요. 이러한 중국의 경제 봉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 심리를 좀 더욱 높이면서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라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이슈로 좀 자극을 했습니다. 이 여파에 따라서 증시뿐만 아니라 국제유가도 급락을 했고요. 안전자산인 달러화는 강세로 보였고 주식시장은 부진하는 등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되는 형태가 극단적으로 좀 나타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중국의 인민은행이 이 거시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력한 정책 조치를 취해 2분기에는 5% 이상의 성장을 보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를 좀 했고요. 또한 위안화의 가파른 약세를 조절하기 위해서
외환 지준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기존 9%에서 8%로 100bp 이내하는 등 조치에 나서면서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 기대 심리가 좀 높아진 부분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옐런 미 재무장관도 대중국 수입 관세 인하를 언급하고 높은 인플레와 경기 둔화를 완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저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분명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영향은 글로벌 공급망과 중국의 수요 둔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투자자 입장에서 계속 지켜봐야 되는 이슈라고 봅니다. 간밤에 들어온 소식 중에서 머스크가 트위터를 55조 원 주고 산다. 깜짝 놀랄 만한 뉴스였는데 요거 포함해서 미국 증시 반등, 나스닥이 이끌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가파른 하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오늘의 상승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반등이 특징이었는데 이는 국채금리 하락과 더불어서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소식이 아무래도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채금리의 하락이 기술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좀 사실이지만 최근 금리의 하락은 이 경기 둔화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좀 없다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는 주요한 빅테크들의 실적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조금은 더 관망 심리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일도 언급을 드렸지만 기업 이익에 대한 시장의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넷플릭스와 같이 주요 빅테크의 실적이 미스를 할 경우에는 재차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할 필요가 있는데요. 반대로 다른 의견으로는 사실 S&P 500 기준 12개월 포워드 PER이 5년 평균이 18.6배를 좀 하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18.3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된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요 기술주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견조한 실적을 보여줄 경우에는 그동안 불거지고 있는 경기 둔화 우려를 좀 불출시킬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네.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이 정말 많이 발표가 되거든요. 그들의 포인트별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방금 잠깐 말씀하신 12개월 포워드 PER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실적, 이제 밸류에이션을 추정을 할 때는 현재 기준의 기업 이익으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요. 12개월 뒤, 1년 뒤에 기업들이 벌어들일 이익으로 현재의 밸류에이션을 계산을 하곤 합니다. 네. 그것을 12개월 포워드 PER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예, 일단 양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을 했고요. 이 중국 인민은행의 경기 부양 지조 피력과 미국 주요 기술주들의 실적 기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이 아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다만 달러 강세 환경이 좀 유지가 되면서 달러 환율은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은 좀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요일과 전일 모두 외국인들이 대규모의 현선물 매도세를 좀 이어갔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아직까지는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커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좀 중요하겠지만 다행스러운 부분이지만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업종별 특징으로는 전일 호실적을 발표했던 현대기아차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미디어, 엔터, 콘텐츠 업종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 팀의 박광남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230님, 방송에서 정보를 좀 줄이고 우리하고 소통하면 안 되나요? 제가 적극 참고할게요. 저희가 진짜 늘 감사드리는 게 뭐 저희가 선물 드립니까?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저희는 오직 정부와 제가 나누는 이야기 요거 2개뿐인데 항상 출석해 주시는 우리 식구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랜만에 출석 한번 부를까요? 핑크로버님 오늘 1등 아마 역대 최다 1등 하셨을 거예요. 2등 내가 낸데님 내가 낸데 이거겠죠. 그 뉘앙스가 3번 K꽃님님 항상 오시고 4번 호이아님 반갑습니다. 그린백님은 오늘 애호박 심고 있다고 보내주셨어요. 청년 농부시죠? 비 오는 날은 농부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습니다 하셨군요. 오늘 하우스 작업하신다고 전해주셨고 에큐썸머님 발전 반갑습니다. 그 밖에 모든 유튜브와 우리 앱 식구들 감사드리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근로시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근로시간이라는 게 정해져야 그만큼의 우리가 그 노동의 삭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근로시간으로 볼 거냐 이거 조금 더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HR 컨설턴트 장래석 노무사 현장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연장 근로하면 통상 임금의 150% 수당으로 줘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일찍 출근할 때 있잖아요. 뭐 예컨대 우리 회사에서 중요한 뭐 컨퍼런스가 있다 해서 일찍들 나와서 준비해 요럴 때가 있고 요거 끝나고 업무 정리할 때 퇴근 시간 지났는데 늦게까지 일할 때 이것도 연장 근로에 해당이 됩니까? 네, 지난 시간에 회사와 근로자가 일을 하기로 정한 시간, 이 소정 근로 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소정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하면 단 1분을 하더라도 연장 근로에 해당합니다. 조기 출근이나 업무 정리하는 시간도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거나 정상적인 업무 수행상 꼭 필요한 행위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아침에 체조하는 회사 있어요. 그래서 체조요? 네, 다 같이 체조를 한다거나 청소를 하는 회사도 있는데 네. 이런 것도 회사의 지시에 의해 꼭 해야 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제 조기 출근이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이유로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맡았던 사건인데 아침 8시에 청소를 하시는 직원이 있는데 매일 아침 7시에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1시간을 일찍 나오시나 봤더니 아침에 아들이 일찍 출근을 하는데 그 아들 차를 타고 오는 게 편해서 러시아워 시간을 피해서 출근을 일찍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건 개인적인 편의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건화된다. 이게 구체적인 사건들이 있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체조 이거 오랜만에 우리 때 국민체조 생각나는데요. 그런 회사가 있군요. 그래요. 그러면 연장 근로를 했다. 이거는 어떻게 입증할 수 있어요? 뭐 사무실 출입 기록이나 이런 것도 이제 입증이 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사무실 출입 기록 같은 거는 사무실에 체류하고 있었던 시간이기 때문에 100%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점심을 뭐 사무실에서 먹을 수도 있고 저녁 늦게 이제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사무실에서 좀 쉬다가 늦게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연장근로 승인제를 많이 시행하는데요. 연장근로를 하기 전이나 또는 하고 나서 팀장한테 승인을 받는 겁니다. 저 이렇게 연장근로 승인했습니다 하면 팀장이 승인을 해주는 거죠. 다만 이제 실제로 일한 시간보다 적게 승인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가령 4시간 야근을 했는데 팀장님이 이거는 2시간만 한 걸로 합시다 해서 2시간만 승인을 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불법이고요. 컴퓨터 로그인 시간이나 이메일, 카톡 등으로 업무 보고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가 회사로 출근을 한다. 이건 상대적으로 좀 입증하기가 쉬운데 영업사원 중에는 출장이 잦은 분들, 외근 많이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입증을 해요? 출장도 근로를 하기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출장을 가기 위해서 이동하는 시간도 이제 근로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보는 게 원칙인데요. 하지만 이제 출퇴근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 것처럼 출장도 출퇴근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시간은 제외되는데요. 가령 이제 제가 서울에서 근무를 하는데 성남으로 출장을 간다. 이럴 때는 이제 성남에 도착한 시간부터 근로로 보는 게 맞습니다. 반면에 부산에 오후에 회의가 있어서 오전에 서울에서 KTX를 타고 갔는데 이걸 오후 출근으로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출장 규정 등에다가 주로 가는 출장지에 대해 어디서부터 몇 시부터 이동 시간을 인정해 줄 건지를 정해 놓아야 합니다. 좀 애매하네요. 성남은 도착한 시간부터 근로를 보고 부산은 가는 시간까지 포함을 해준다.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까요? 네, 그렇죠. 이게 회사별로 사실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출장지를 갑지, 을지 이렇게 나누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래서 출장비도 그에 따라서 달리 지급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정해야 분쟁이 없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4시간 일할 때마다 30분 이상 또 8시간 일할 때마다 1시간 이상 휴게 시간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뭐 오랜만에 써보는 표현인데 그 미국에서 보면 햄버거 그 갈색 봉투에 사와서 먹으면서 회의할 때 있잖아요. 그런 식의 회의가 국내에도 이제 많아졌는데 이걸 또 굳이 브라운백 미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점심시간에도 회의를 하고 다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일을 한다는 건데 이거는 근무 시간이에요? 아니에요? 그 직원들끼리 점심을 먹으면서도
꼭 사적인 얘기만 할 수는 없죠. 자유롭게 업무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질 않지만 다만 점심시간에 팀장님이 자 회의실로 일명 열애 없이 다 모이세요. 그렇게 해서 브라운백 미팅을 하고 다 그 불참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업무 회의를 공식적으로 했다면 이런 거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게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해외 법인이 많아서 최근 들어서는 한동안 출장이 좀 없었습니다만 해외 출장 다시 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출장 갈 때 보면은 비행기 타는 시간 있고요. 출입국 수속하는 시간 있고 공항에서 내려서 현지 사무실로 가는 시간 있잖아요. 그러면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근로시간이에요? 네, 이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법으로 규정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죠. 비행기가 이륙했는데 저 퇴근 시간이니까 비행기 좀 멈추고 갈게요. 이럴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노동부도 노사 간의 합리적 수준에서 규정하면 이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는데요. 2013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약 2년 동안 해외 출장이 많았던 이제 해외 영업팀장님 사례인데요. 당연히 뭐 출장 계획서 결제도 받았고 소정 근로 시간을 넘어서 출장이 진행이 됐죠. 근데 연장 근로 수당을 못 받아서 이제 사건화가 된 건데 이 회사는 구체적인 해외 출장 기준이 있었습니다. 공항의 출국 수속은 2시간, 입국 수속은 좀 빠르니까 1시간을 인정을 해줬고요. 뭐 환승하는 시간 이런 거는 이제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 시간을 적용해주고 그다음 이제 공항에 도착한 게 끝이 아니잖아요. 렌터카 등을 타고 네. 또 이동하는 시간은 이제 실소요 시간을 적용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법원도 그 규정대로 근로시간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놓으면 좀 논란이 줄어들 것 같은데 이것도 궁금하긴 해요. OT라는 게 사실 코로나19 이후에는 대규모로 하는 게 많이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원래 신입사원 뽑으면 예컨대 뭐 삼성 같은 큰 회사에서는 그룹 자체에서 신입사원 OT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 시간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뭐 이런저런 교육을 받을 때 요것도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열외가 되는 건가요? 모든 교육이 다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진 않는데요. 우선 교육 참석의 강제성이 있어야 되고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교육이면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양교육은 대부분 이제 업무 시간 중에 하죠. 근데 산업안전교육이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같은 법정 의무교육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해당하고요. 근로시간을 넘어서까지 했다. 그러면은 연장근로에 해당해서 연장근로 수당도 지급해야 되고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 시대라 온라인 교육을 많이 하시죠. 네. 온라인 교육도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기본적으로는 되는데요. 만약 이제 온라인 교육이 2시간인데 뭐 5월 말까지 이수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업무 시간에 들어도 되는데 굳이 집에서 들었다고 해서 연장 근로로 인정이 되진 않고요. 가끔 이제 교육의 대가로 보상을 하면 근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교육 참석의 대가로 뭐 교육 수당을 주거나 또는 무슨 복지 포인트, 교육 포인트 지급하는 경우도 네.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근로 시간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러면 기한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보세요 하는 것들은 내가 시간을 골라서 본 거라 휴일에 봤다고 해도 그거는 근로에 해당이 안 된다. 재택근로 요거 최근 들어서 아마 가장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서로 골치 아프다 했던 부분일 거예요. 나는 재택근무하는데 당최 내가 몇 시간을 일한 건지 구체적으로 산정하기가 어렵다. 회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거는 어떻게 그 셈을 합니까? 요즘 코로나로 재택근로가 많이 활성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재택근로 한다 그러면 팀장님이 뭐 놀라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히려 재택근로는 출퇴근 시간이 줄어서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요즘 이제 엔데믹이 되면서 다시 출근을 의무화해서 뭐 10,000원 지하철, 10,000원 버스에서 네. 이제 고통받는 걸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재택근로도 요즘 워낙 그 업무 관리 프로그램이나 근태 관리 앱이 잘 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서 근로시간이 다 관리가 가능하고요.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 활용이 어렵거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자가 논다고 생각해서 신뢰를 못하는 경우에는 네.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통해서 몇 시간 일한 것으로 합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 이렇게 합의를 하는 회사들이 많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제도를 좀 반씩 섞으면 좋지 않을까요, 노무사님? 재택근무를 하고 반드시 대면에서 처리를 하면 좋은 것들이 또 있잖아요. 일주일에 출근은 한두 번 하고 나머지 재택해서
그 근로자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면 서로 남는 장사가 아닐까. 가장 바람직하죠. 그렇죠. 사실 그리고 출근 안 하면 회사는 전기요금도 아끼고요. 은근히 아끼는 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노사 간에 일정 시간으로 서면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 시간만 인정을 하고 추가로 일하면 그거는 근로를 했어도 연장 근로를 안 봐줍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8시간 일한 걸로 합의를 했어도 거기에 추가적으로 연장 근로를 했다는 걸 내가 입증을 할 수 있으면은 그 연장 근로로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서면 합의 자체가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요. 사업장박 간주 근로제라 그래서 이제 재택 근로나 외근 영업사원 같이 일을 외부에서 해서 근태 관리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에 하는 거고요. 외근 영업사원이면은 뭐 하루 종일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니는 날도 있고 네. 어떤 날은 미팅이 좀 일찍 끝나서 차에서 쉬는 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 시간 일을 하니 몇 시간 일한 걸로 합시다. 이렇게 이제 약정을 하는 건데요. 꼭 하루 8시간으로 정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항상 이 사람은 야근이 좀 많다. 네. 그걸 인정을 해서 10시간으로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2시간분의 연장 근로 수당은 무조건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 인사팀이나 굉장히 바쁜 그런 팀은 아예 이렇게 해서 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주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까지 오늘 많이 알아봤네요. 지금까지 HR 컨설턴트 장내석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노무사님 오시면 여러 가지 의견 주시는데 1984님, 건건마다 어떻게 그렇게 따집니까? 일반 근로자가 회사 그만둘 마음 없이 이거 다 따지는 게 쉽습니까? 하셨는데 그쵸. 이게 현실적으로 사건화 된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저는 그 생각은 합니다. 저도 회사를 한 20년 다녔잖아요. 절대 요거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케이스는 다르지만 인류 회사에 절대 삼류 직원이 다닐 수 없고요. 삼류 회사에 절대 인류 직원이 다닐 수 없습니다. 회사의 분위기, 조직의 분위기 이런 것들은 같이 가기 마련이거든요. 서로 상식선에서 어지간히 저 오늘도 이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 사이에 손님 오셨습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조윤주 기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 기자님, 최근 들어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집에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요즘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신만의 공간을 꾸미고 네.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실내 인테리어 공사하는 경우도 늘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서도 매년 수천 건에 달하는 인테리어 관련 피해가 접수된다고 합니다. 최근 2년간만 해도 약 1만 건 이상의 소비자 불만이 접수가 됐는데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 50%를 웃돌 정도로 가장 많고요. 다른 자재를 쓰거나 계약과 달리 규격이 맞지 않는 다른 시공을 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자 보수를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공사를 지연하는 문제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고요. 또 AS를 요청하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정도다라고 그냥 인식해버리거나 소비자 과실로 몰고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일단 단위가 다르잖아요. 네. 온라인에서 최근 들어서 보면 그 뭐 숨어 있는 분들을 찾아서 공사를 한다는 뭐 이런 앱들도 보면 단가가 몇 천만 원이 기본인데 소비자들이 구체적으로 인테리어 업체에 어떤 문제로 갈등을 겪는지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서울시 개봉동에 사는 한 소비자는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1년 반이 지난 시점에 아래층 욕실에서 누수가 발생한다는 불만을 들었습니다. 누수 탐지 결과 인테리어 하자로 판명이 났고요. 하자 공사를 먼저 하면 공사 비용을 청구할 때 인테리어 업체에서 처리를 하기로 했는데 석 달째 연락이 닿지 않아서 애를 태웠습니다. 또 다른 서울에 사는 분도 전체 리모델링을 진행을 했는데요. 공사 기간 내내 계약서와는 달리 다른 자재를 사용하거나 공사일을 어겼는데 하자 보수마저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경기 수원에 사는 소비자는요. 욕실 리모델링을 했는데 변기가 잘못된 위치에 설치돼서 욕실 문이 끝까지 열리지 않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환풍기를 돌릴 때마다 또 소음이 나는 하자를 겪고 부실 공사에 항의하면서 시공비 일부를 돌려달라고 했는데 AS를 진행해 주다고는 했지만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아서 소비자가 굉장히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외에도 뭐 계약금 받아놓고 3개월이 지나도록 공사를 마무리해주지 않거나 계약서를 요구하면 오히려 믿지 못하겠느냐며 따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오호. 네. 네. 계약 전에는 AS를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실제로는 나 몰라라 하는 업체들도 빈번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까봐 소위 이름이 있는 업체, 대기업 이런 데랑 회사 그 계약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은 사정이 좀 나아집니까? 아닙니다. 이게 자재는 브랜드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별도의 업체가 시공한 경우에는 하자 보수 책임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국내 대형 인테리어 업체들 대부분 제휴나 파트너 같은 방식으로 개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공을 어디에서 하는지가 하자 보수 책임의 관건입니다. 자회사를 통해서 시공하고 계약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리점이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에 대형 업체들은 납품 자재 품질 문제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업체가 시공한 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대기업 간판을 걸고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본사 측으로는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집니다. 실제 계약서에도 시공 책임은 대리점이 지고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기업에서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돼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간판만 믿지 말고 시공을 어디에서 진행하는지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한 홈쇼핑 회사에서 판매했던 그 인테리어 상품 굉장히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대기업하고 연계해서 진행하는데 시공사까지 근데 우리가 알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네, 그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에 따르면요. 실내 인테리어는 무상 보증기간이 공사 종료 후 1년이고 창호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 종료 후 2년, 유리는 1년입니다. 다만 무상 수리기간이라도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업자가 수리를 하되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 문제가 무상 수리 기간이라도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하자일 경우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조항의 적용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 원인이 제품 하자인지 사용상 부주의인지 소비자로서는 명확히 알 길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소비자가 제품 하자를 의심하더라도 시공업체에서 소비자 과실을 운운하면서 수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무상 보증기간 1년이라는 점을 악용해서 시간을 끄는 업체들도 있고요. 다만 이 계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해석에 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또 약관법, 소비자 보호 지침을 따르긴 합니다.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저도 실제로 그 도배를 했는데 도배한 벽이 웅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소비자가 부주의하기에는 제가 벽에 특별히 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정리하느라 꽤 애를 먹었었는데 실제로 인테리어 관련 분쟁으로 소비자가 피해 보상 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게 소번에 접수된 분쟁 조정 사례인데요. 인테리어를 하고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아래층 누수 현상이 발생해서 곰팡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이 소비자의 경우에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화장실을 방수공사 다시 하자 보수해주겠다고는 했는데 아래층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수 없다고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조정 결과 인테리어 업체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고요. 왜냐하면 이게 계약상 화장실 방수공사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자 보수기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서 누수 같은 하자가 발생하면 인테리어 업체 보수 책임이 있다고 본 겁니다. 또 부실공사로 하자가 발생해서 아래층까지 피해가 확대된 거에 대해서도 민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보통 그렇죠. 위층에서 문제가 있어서 아래층에 그 피해가 발생했다. 요거 저희가 법대로 하는 시간 우리가 세상에 이런 이변이 그 시간에도 한번 알려드렸는데 무엇보다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줄이려면 공사가 진행 동안 이제 선정부터 꼼꼼히 좀 지켜보셔야 될 게 많잖아요. 네. 소비자들은 어떤 걸 주의하면 되겠습니까? 네, 우선 인테리어 업체를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요. 공사하기 전 충분한 기간을 갖고 여러 곳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보신 다음 비교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는 총 금액만 보지 마시고 세부 견적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추가 비용이 들어간 것을 막을 수 있고요. 또 사용하는 자재나 규격, 공사 일정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공정위
표준 계약서를 따르는지 여부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때 인테리어 업체들이 하자 보수 기간을 두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서요. 이 부분도 명시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고요. 만약 공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 그 실내 건축 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하니까 이 부분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여기 들어가면은 요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 검색이 되는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금은 어떻게 해요? 이게 대금은 네. 한 번에 정산하지 마시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단계별로 최대한 나눠주는 게 좋은데 이때 잔금의 경우에는 하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신 후에 지급하셔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을 한 번쯤 가보시는 것도 사실 필요합니다. 맡겨놓고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면 그게 되면 걱정이 없는데 좀 세상 일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지금까지 조윤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뒷구님 오늘 처음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가입하는 거 싫어해서 늘 듣기만 했는데 오늘 가입해봅니다. 반갑고요. 저희 출첵 아까 저도 불러주세요 한 분들 되게 많으셨죠. 제가 빠르게 불러드릴게요. 호이안님 아까 제가 출석 불렀어요. 그 다시 듣기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깨비깨비님 소통보다 많은 정보 채널로 남길 바래요. 의견이 갈리네요. 제가 왔다 갔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4920님 감사드리고요. 악플은 인생의 낭비다. 완전 공감합니다. 오늘도 발전하세요. 건강하시고요. 저희 내일 더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발전.